하겠습니다. 서해 먼바다는 오늘 초속 16m까지 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은 제주도 해상과 동해 먼바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도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5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또 법안 통과 문제, 국회가 계속 바쁘죠. 게다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0일, 또 대장동 수사의 진행,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차출설. 자, 정치권 이모저모 잠시 후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출발하죠.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요즘 우리 수출이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KBS의 박대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을 보니까 수출 2개의 기둥이 무너졌다, 이런 제목이 있던데 2개의 기둥이 뭐죠? 네, 2개의 기둥은 바로 중국하고 반도체인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5%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사실상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까지 합치면 31%가 중국으로의 수출입니다. 예. 네, 또 다른 기둥이 반도체인데요. 지난해 수출 중 20%가 반도체 수출이고, 보통 수출 15대 주요 품목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 두 가지가 무너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을 보면요, 1년 전에 비교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26%가 줄었고요. 반도체 수출도 30% 1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아하. 수출 기둥 2개가 각각 26%, 30%씩 줄어드니까 전체 수출도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예. 최근 지난달까지 8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상황인데요. 항상 정부가 변명을 했던 것이 수출은 괜찮은데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자는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지난달에 이렇게 수출 자체가 14%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좋다고 했던 수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라서. 그러네요. 예, 더 이상 좀 정부도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먼저 대중국 수출부터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연임을 위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행한 탓이 큽니다. 예. 코로나가 발생하면 도시를 폐쇄하고 공장 문을 닫다 보니까 중국 국내에서도 소비가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공장을 돌려야 거기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 제품들이 이제 수출이 될 텐데, 예. 중국이 폐쇄를 하면서 공장을 덜 돌리다 보니까 우리 부품들 판매가 시통치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소비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요. 중국산 공산품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산 수출품도 불황을 맞게 된 겁니다. 네. 또 하나의 기둥인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건 또 무엇 때문입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역시 인플레 탓이 큰데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팔린 스마트폰이 13억 3천만 대 정도인데요. 올해는 12억 5천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8천만 대 정도, 8천만 대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반도체 많이 사가는 곳이 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 빅테크 IT 업체들의 데이터 서버들인데요. 예. 이런 것들도 올해 영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서버 설치를 줄이다 보니 한국산 반도체 이제 구매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이 왜 줄었는지는 이제 들어봤는데 그럼 앞으로에 대해서 먼저 중국이 백지 시위가 벌어지면서 봉쇄를 조금 풀기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이제 좀 회복될까요? 예, 다행히 고비는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집에서 월드컵 중계를 보다 보니 다른 나라 경기장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예, 그걸 보다 보니까 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식 격리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중국 사람들도 느끼게 됐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지 시위를 하게 됐는데, 글로 적어서 이제 시진핑 퇴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외치게 되면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하얀 종이를 내밀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유라든지 방역 완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시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백지 시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불리고 있는데요. 예. 예, 중국 당국도 이렇게 시위가 크게 번질까 우려를 하면서 방역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다만 이제 급격하게 완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완화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이 완화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방역이 실제로 좀 완화가 된다면은 보복 소비 때문에 이런 이제 화장품 수출 사정 등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점진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반도체 쪽 전망은 어때요? 또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예, 500만 명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출 반등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하. 이 반도체라는 물건은 세계 경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아직 경기 하락의 초입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고요. 예.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도 내년 반도체 수출이 올해보다도 15% 정도 줄어들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 국면이 되면서 그때 반등을 하지 않겠냐 기대가 있고요.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6개월 정도 앞서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보다는 좀 앞설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 우리 수출의 두 개 기둥이 팍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요약하면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무역협회도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도 4%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50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예. 내년에는 이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적자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기적인 적자도 문제지만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성장해왔던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성장에 편승을 하고 또 자유무역의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거나 뭐 중국의 제조업체들에게 부품을 팔아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미중 갈등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예전처럼 냉전 시절처럼 블록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블록화되는 상황에 어떤 우리의 구조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타이완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창업한 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모리스 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화는 거의 죽었다. 자유무역도 거의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네, 그러면서 미국 아리조나에 50조 원을 들여서 TSMC 현지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서 유난히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LG 그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렇게 세계화가 정말 죽어가게 된다면은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막히고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미국 현지나 아니면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세워야만 가능해지는 시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장이 만약 온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그러게요. 또 한국 정부가 또 세수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좀 변화하는 세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투자를 늘려가더라도 우리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큰 숙제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반부 공통질문부터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네, 한동훈 장관 뽑아봤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사람 아닌가 싶고요. 물론 본인은 뭐 지금 정치할 때가 아니다, 법무장관 충실하겠다, 뭐 이렇게 했고 대통령께서도 뭐 불쾌감을 표시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그러게요. 남겼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폭발력이 있다. 어쨌거나 제가 생각해봐도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수면으로 좀 가라앉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예컨대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길 만한 친윤 후보가 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여튼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이 풍선이 제대로 잘 뜨긴 떴다 이번 주에.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에 뜬 인물. 뭐 저도 지금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주호영 의원을 예, 왜냐하면 그 발언 때문에 그렇죠. 예. 한마디면 이제 7분 쭉 나열하고 성이 안 찬다.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단 말이죠. MZ세대 수도권, 공정한 공천 얘기했는데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갖는 그다음에 쭉 거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차출설이 거기서부터 또 그렇죠. 본격화됐죠. 그다음에 이제 누구 되냐 안 되냐 어찌 보면 이제 이슈를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원래 이분이 그렇게 말을 원래 막 이렇게 딱 세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본인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하필이면 또 용산 갔다 온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좀 일단 발언권이 세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거론된 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의 대표 후보들 그 면면을 보면 주호영 의원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MZ세대 수도권 하면 다 이준석 전 대표를 떠올리잖아요. 어쨌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건 맞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찾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 7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유승민 안철수는 언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아니라고 치든지 아니면 이분들은 안 된다고 치든지 논행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기준 제시했지만 그 앞에 딱 하나 있는 거죠. 친윤이어야 된다. 그건 빠진 거죠. 0번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는 성에 안 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배제 논외인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보지만 많은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래도 유승민이 강력한데 유승민의 대항마가 누가 될까? 예를 들어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나오나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나오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나온다라고 전제로 보면 나머지 한 명을 누가 붙일 거냐. 근데 붙인 사람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 고민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암만 맞는 말이라도 근데 원내대표가 자당의 후보들한테 이제 성에 안 찬다. 확장성이 있겠냐 이런 그것도 이름까지 다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대놓고 한 거라 가지고 좀 아무튼 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폭발력이 엄청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게다가 평소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중한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당에서 대구에서 5선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아무튼 저도 뭐 그 내용 자체는 동의합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이제 뭐 전당대회가 좀 불이 붙는 것 같다 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인물로 넘어갑시다.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뽑아봤는데요. 뭐 당내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공천권 뭐 분당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공자 말씀 그만하고 뭐 정확하게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력을 많이 상실했다라고 느낀 게 예. 기자간담회를 스스로 안 하는 장면에서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기자간담회를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 그다음 정기국회 그 회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맞물려서 그렇지. 내일 중에라도 예산안이랑 뭐 이상민 장관 일어난 것이 처리가 되면 다음 주 중에 기자간담회 한대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단지 뭐 100일에 딱 맞춰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대장동 관련한 질문을 물어보면 묵묵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최근에 계속. 네, 1년의 상황을 보면.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정면 돌파를 하는 캐릭터였고 본인 말대로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고 조작이고 이게 뭐 소설이고 이런 거면은 뭐 뭔가 이렇게 본격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결백하다라는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현근택 변호사?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수사라는 게 지금 뭐 대장동 수사는 1년 넘었거든요. 뭐 계속 뭐 이재명 돈 받았다, 이재명 뭐 과제했다 나오는데 지금 대장동 재판은 실제로 그렇게는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돈 받았다는 얘기도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배임 부분도 대부분 이게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도시공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지금 말씀처럼 뭐 저도 기자회견 하는 게 더 좋지 않지 생각했지만 뭘 해도 지금은 어쨌든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제 검찰에 가 있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는 난 아니다. 관여 안 됐다. 라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질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남욱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일일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기자들 질문은 저도 이제 사건 관련 해보면 어느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는데 아니면 어느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뭐 말씀처럼 서영교 최고위원 말씀처럼 만약에 뭐 예산이 통과되거나 이러면 이거는 하는 게 맞다. 기자간담회. 네. 그리고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그때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나가게 되면 당 입장은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내가 얘기를 잘하거나 방어를 잘하면은 뭐 소환도 안 할 수 있고 기소를 안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뭐 국민의힘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네. 근데 어쨌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떴으면 그 반대로 주호영 의원이 아니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그렇죠. 주호영 의원이 떴으면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민공감 모임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딱 이제 영향을 보였잖아요. 지난번에 안 됐던 민들레 모임도 만들었고. 그럼 저는 약간 권성동 의원의 힘이 예전만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해서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도 못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참여하는 형식은 됐어요. 그런데 주도는 장제원 의원이 하는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목소리는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복귀한 것 같고 물론 뭐 4인방으로 들어가서 뭐 부부 만찬 했다 그러지만 예전같이 못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인자 싸움에서 조금 밀린 느낌 아닌가. 물론 제가 보기에 진짜 2인자는 한동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도 있어서 4인자나 5인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2인자 싸움에서 약간 장제원 의원이 앞서가는 모양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의 관계는 제가 약간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영원히 브라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브라더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약간은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는 당대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뭐 이런저런 구설수도 있고 좀 이렇게 되면서 뭐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근데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의원을 밀 생각은 없어 보이고 김기현 의원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합의 맞는 사람 밀어가지고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뭐 사무총장 같은 거 당해서 하면서 공천할 때 이제 실권을 많이 행사할 그런 계획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둘이 같이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한 배를 타기는 어려운 거니까 뭐 앞으로 계속 부딪힐 거고 다만 권성동 의원이 뭐 그렇다고 완전히 주도권을 잃은 정도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미묘하다는 표현이 적합하네요. 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누가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아직은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검주했던 인물 진인물에서 한동훈, 주호영, 권성동 뭐 다 거론됐으니까 아예 그 한동훈 차출설을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네. 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나올까요? 저는 천 변호사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은 거의 상수고 안철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룰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유승민을 꺾을 사람이 만약 없다.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현행 룰대로 하더라도 당원이 70%나 그렇죠. 되는데 유승민이 그렇게 셀까요? 근데 이제 당원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한 80만 새로 예전에는 뭐 늘어나는 30만 40만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제 나경원 이준석 대표를 해보면 이제 나경원 대표가 당심에서 이기고 이준석이 30%지만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된 구도인데 물론 뭐 룰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바꾸려고는 하겠죠. 이거는 누가 되냐랑 연동돼 있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당원이 지금 한 80만 넘어가고 이러면은 여론이랑 아주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앞서갈 수 있죠. 압도적인 아니어도.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차출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통령실 원하지 않든 결국은 한 유승민 당대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최악이겠죠. 윤 그러니까 대통령 이준석 대표도 그때는 공천할 때도 아닌데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총선 공천을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한다.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천 문제뿐 아니라 이 차기 대권 후보잖아요. 정부와 여당 관계 자체가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 때보다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대선 주자고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그때 강력한 대선 주자는 아니었는데 아니요, 그때는 막 1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에 대선 뭐 강력한 주자가 되면 사실은 본인 사람으로 심으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어찌 보면 뭐 바로 레임덕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막아야 하니까.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능성을 봉쇄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뭐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아 정도로는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납득 가능한 형태로 친윤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나경원 의원도 보십시오. 사실 자리 2개 받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고 열어놓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교통정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출격하는 순간 자동으로 아마 단일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 당 지지층은 대부분 친윤이고 당연히 당원들은 더더욱이나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나와봤자 승산이 없다 싶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될 거니까 아주 매력적인 카드인 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아까 잠깐 표현했듯이 유승민 안철수는 상수니까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3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지면 한동훈이 이기는 구도. 그렇죠. 특히 당원이 치르면.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또 단일화를 하실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도에서 나경원이나 김기현으로는 좀 힘들겠다 싶으면 당연히 생각해 보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안철수 만약에 3자 구도면 안철수 의원이 낄 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민심을 얻은 유승민과 당심에서 없는 만약에 한동훈 이렇게 나가면 안철수 의원의 표는 다 유승민 표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양자 대결일 가능성이 많죠. 결국은 뭐 결선 첩보 없다 그러지만 되든 안 되든 3자 대결 구도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 또 검찰 출신의 최측근 법무장관 발탁 후 불과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당대표 이런 모양새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뭐 반반이죠. 근데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다 하네. 그리고 아마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누굴 공천할지 뻔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 아니면 장관실에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 있는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보통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실에 수석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정보기관에 장차관 하던 분들이나 이런 분이 나오는 게 어느 정부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다 검사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천은 당대표 권한인데 한동훈 장관이 와 있고 그러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K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많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선거 치르는 게 그렇게 나쁜 구도는 아니죠. 이거 또 한편에서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 곧바로 황태자 및 차기 대권 후보 1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위치가 굳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당을 직할 체제로 꾸리는 건데 그래도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차기 주자가 부상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고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기반이 없잖아요. 본인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친윤이라 그러지만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쾌했다라는 게 저는 허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을 당으로 보내고 이렇게 빠르게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내각에 더 두고. 네, 내각에 더 두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에 말려든다고 봐요. 아니 검찰 출신이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당 대표가 된다. 게다가 대통령이랑은 정말 직근이고. 네. 그러면은 이거 정치 수사 프레임에서 저희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아니 물론 뭐 법원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선은 긋겠지만 뭐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뭐 소환 조사 한 번만 해도 저거 뭐 여당 대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깝깝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는 진심인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저해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독자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다가 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은 그렇게 비판해 왔지만 그거 제가 보기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갖다 뭐 당대표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네. 그 표현 재밌네요. 수사의 진심인 분들이라고 하는. 자, 좀 지켜볼 대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동훈 과연 나오느냐 바로 이 대목 좀 지켜보고요. 내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하고 이상민 회의만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계속 만나나요? 왜냐하면 이 회의만 건의안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의장이 안 할 수 없죠. 안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임무를 방기하게 되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여야 합의가 되면 뭐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회의만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산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5조 감액할 거냐 2조 감액할 거냐 하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639조 중에 5조면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중간선 뭐 2조와 5조면 한 3, 4조 선에서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예산안은 충분히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 봅니다. 네, 뭐 예산안은 그나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산안이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철학이나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판에 변수가 된 게 이제 세입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종부세 문제 이런 것들. 그렇죠. 종부세는 그래도 조금 이제 합의가 됐다고 네, 하죠.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선거 때도 좀 줄이겠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법인세에서 세게 붙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민주당도 부자감세라고 이미 프레임을 세게 잡아놓은 상황이라 가지고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예산안 통과시키려면 그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들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절차상.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의까지 다 이루어지려면 어쩌면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니까 뭐 내일은 그냥 회의만 처리만 하고 며칠 더 협상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네요. 이미 그럼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최고 세율을 25에서 20으로 낮추는 건데 뭐 유예하지는 않은 국회의장이 제안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어쨌든 연이익 3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 5천억 이상으로 올린다든지 뭐 22%가 아니라 뭐 23%로 하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대화 타입이에요. 중간에서 협의를 해나가면 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의장안이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장이 사실 또 민주당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립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2년 유예안 정도 받았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 예상외로 좀 강경해가지고. 네. 근데 원내대표 오늘도 뭐 계속 단판 협상한다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기국회 회기를 이미 넘겼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내일 이렇게 예산을 뭐 안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논의하면서 금년 내에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의만 하고 이걸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서로 뭐 여야끼리 주고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안, 그다음에 뭐 여당 안을 서로 타협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라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정부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린 뭐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세입안 가지고 싸운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어떻게 쓸 것 갖고 싸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들어온 것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쟁점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그 타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에 맞춰가지고 예산안 통과되는 그림이 좋겠죠. 그렇겠죠. 네, 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 사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너무 또 일방통행한다라는 느낌이 나면 그럴 거니까. 그래서 좀 이번 주말 단판이 조금 그래도 기대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조사도 하려면 예산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45일인데 벌써 지금 24일 붙으니까 한참 지났거든요. 이미 많이 그렇죠. 많이 통과가 됐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통과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시고요. 1시 30분 조금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집회 준비 관계로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삼각지역 1번 출구와 파위